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소득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돈 걱정 없는 근로소득 상위 0.1%의 월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월급도 많지만 특히 돈을 버는 이자나 배당 소득 격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근로소득 상위 0.1%는 한 달 월급만 5,5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 벌이 6만 원이 채 안 되는 하위 10%보다 1,000배 가까이 많이 버는 겁니다. 2만 명이 번 돈이 소득 하위 25%, 443만 5천 명이 번 돈과 비슷했습니다. 돈을 버는 이자와 배당 소득 차이는 더 컸습니다. 상위 0.1%가 이자로 벌어들인 돈만 평균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주식 보유 등 기업에 투자해 받는 돈인 배당 소득의 52%를 이들 상위 0.1%가 가져갔습니다. 예금과 주식 자산이 적은 하위 10%는 1인당 평균이자 28원, 배당금 79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무려 1,000만 배나 넘게 차이 납니다. 슈퍼리치들의 돈잔치가 되고 있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금융과세, 보유과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 0.1%의 1년치 종합소득, 즉 임금과 이자, 부동산 등을 모두 더한 액수는 26억 원. 웬만한 월급쟁이가 평생 손에 쥐기 힘든 액수를 1년 만에 벌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만을 분석한 자료라 실제 소득 양극화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의 첫 해급여는 4천만 원이 넘지만 중소기업은 2천만 원대 후반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 154곳,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4년제 대학 졸업 신입직의 초임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평균 4,060만 원, 중소기업은 2,73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기업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2.6% 높아졌고 중소기업은 1.2% 오르는 데 그치면서 임금 격차는 올해 1,330만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기업의 절반 이상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8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상여금에 대해 조사한 결과 450곳인 51%가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 곳이 54%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49%로 줄어들었고 1인당 상여금 평균도 작년 66만 원에서 4만 원 감소해 62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평균 119만 원,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76만 원과 59만 원으로 격차를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새로 구성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톱 체제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포함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마무리되면서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2기 경제팀의 구성도 마쳤습니다. 일부 장관은 교체됐지만 엇박자 논란을 거듭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투톱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앤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최근 54일 만에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벌들하고 싸울 때, 소액주 운동할 때 특히 삼성, 갑자기 항시 김앤장이 대리하는 그 법률 법인이었거든. 우리 장 시장님 만나는 게 무슨 수시로 만나고 있고 자주 만나고 있고. 두 사람의 유임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등 기존 핵심 경제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하는 공정경제와 함께 제이노믹스 3대 정책 기조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2기 경제팀의 지향점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1기 때 뿌려놓은 개혁의 씨앗을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지만 일부 정책에서 이견을 드러낸 경제 투톱이 불협화음을 또다시 낼 경우
정책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용 쇼크 파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시한부 재신임을 받은 만큼 두 사람의 명운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최근 이딴 차량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사태는 은폐 의혹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연합뉴스TV 연합뉴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또다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국은 결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에 뭔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 시점까지 거론하며 지배구조를 압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금융사인 삼성생명이 비금융사 지분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것을 다시 한번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숫자에는 매몰되지 않으면서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개혁이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토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경제 질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종합 개선책도 내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보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최근 이딴 차량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사태는 은폐 의혹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관과 부처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잠시 기술적이니까 위해성 여부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넘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경찰은 최근 BMW 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BMW 측이 애초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이 아닌 전자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효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금융권 등에 머물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몇 년째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의 영향이 큰데요. 결국 이러한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시중 부동자금은 약 1,117조 3,500억 원. 2016년 12월 말 사상 처음 1,000조 원 선을 넘은 이후 작년 같은 기간 1,072조 원까지 불어나더니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현금 99조 원을 포함해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이 231조 원,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532조 원 등입니다. 또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수익을 얻는 머니마켓 펀드와 이자가 예금보다 높은 종합자산 관리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 상황에서도 마땅히 투자할 곳은 없어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까지 낮춘 뒤 지난해 11월 1.5%까지 올렸지만 이후 계속 동결돼 저금리 기조는 여전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란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상황입니다. 각종 규제 속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매수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국 저금리 속 부동산 대체 투자처 부재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그동안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주택자금 대출의 우회 통로로 지적돼 왔는데요.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불붙은 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임대업 이자 상한 비율, RTI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대비 대출 비율인 LTV 규제도 신설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개념으로 주택 임대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RTI 비율이 1.25배 이상일 때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가 1,000만 원일 때 1,250만 원을 벌어들여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시 임대수익 외 소득이 인정되는 방식 등으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보고 RTI 기준을 높일 방침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집값의 40%만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10억 원짜리 건물을 살 때 시중은행에서 8억 원까지도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느슨한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사업자 대출을 통한 우회 대출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우회 대출 통로인 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고삐를 조입니다.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회 대출 점검을 이달 안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변호사들이 깜빡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꼭 짚어내고 환자에게 딱 맞는 약을 처방해주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상용화됐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고 점수를 내는 일까지 AI가 도맡아 해내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취준생들의 수험번호와 자기소개서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곧 분석 중이란 표시가 뜨더니 몇 초도 안 돼 노력과 성취 수준, 끈기 등의 항목으로 평가가 완료됩니다. 마라톤과 앱 개발, 네팔 등 지원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키워드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기술 덕인데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소만 한 줄 입력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돼 있는 건 아닌지 부동산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기존 변호사들도 찾지 못했던, 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임대하거나 매매할 건물에 부동산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받아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의사도 AI의 도움을 받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채팅봇과 환자의 증상을 이야기하면 가장 적합한 항생제 처방을 해줍니다. 일반인들에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던 AI가 이미 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생태계를 조성을 할 겁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블록체인, 클라우드 각 전문가들 또 이 일을 저희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업뿐 아니라 여러 직종 사이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30, 40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30, 40대 취업 시장,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최근 일자리에 관한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30, 40대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다니 흔히들 30, 40대는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허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대해 발표한 결과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30, 40대 취업자 수가 월 평균 14만 명이 감소한 건데요. 30대는 월 평균 39,300명, 40대는 10만 1,000명씩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자리가 유지되지는 못할 망정 계속 줄어들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예산은 13조 1천억 원이었던 2014년에서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취업자 수 감소폭은 1999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게다가 일자리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은 정확히 반비례하고 있는데요. 2014년엔 40대 취업자가 15만 3,400명까지 증가하며 일자리 시장의 호황을 맞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1월에서 7월 동안 40대 평균 취업자 수는 큰 폭으로 떨어져서 6,400명이 줄어들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46,100명, 44,100명이 감소하다가 올해 감소폭이 급격히 확대되며
10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40대가 이 정도라면 30대의 상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30대의 경우는 아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더욱더 위기입니다. 2014년엔 26,300명, 2015년엔 68,400명이 감소하다가 2016년엔 53,600명, 그리고 2017년엔 36,700명으로 다소 감소해서 30대의 일자리 시장에 희망이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다시 39,300명이 감소하며 줄곧 취업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30, 40대는 자신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령대의 취업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고용 참사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해 봤는데요. 얼마 전 현대경제원이 통계청의 7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니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은 편의점이나 옷가게 등 자영업자가 대거 포진한 도소매업이었습니다. 이 도소매업에서 30대 취업자는 62,051명, 40대 취업자는 75,156명 등 모두 137,207명이 감소한 건데요. 이렇게 도소매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건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교육 서비스업인데요. 불황으로 인해 교육비가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갑자기 감소하며 학원 폐업이 잇따르자 교육 서비스업에서 취업자는 30대가 4802명, 40대는 34,239명이 각각 줄어들며 모두 75,041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루인 자영업의 일자리가 가장 줄어들었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게다가 막강한 취업 시장 중 하나였던 교육 시장마저 이렇게 급격히 빙하기가 시작되었다면 다른 업종들도 역시 피해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 쪽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그만큼 제조업 시장의 일자리는 탄탄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번엔 제조업 취업자 수도 둔화했습니다. 이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제조업 취업자 수는 30대가 34,539명, 40대는 36,019명으로 총 65,158명이 줄어든 건데요. 관련 업종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다른 산업의 인력 알선이나 공급을 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30대가 12,980명, 40대는 19,772명으로 모두 32,752명이 줄었는데요. 건설업에서는 14,749명이 각각 감소해서 제조업 산업에 불황이 찾아오며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업계 역시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조업에서 밀려난 30, 40세들이 향하는 곳이 보통 이 자영업 시장이었는데 문제는 자영업 시장마저 갈 곳이 없어지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가 정확합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운수 창고업, 사원지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2017년 같은 달에 비해 모두 38만 6,514명이 감소한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업에서 40대 취업자가 29,573명, 숙박 음식점업 30대 취업자가 1,166명이 감소한 걸 더하면 사라진 일자리는 총 40만 개를 넘어섭니다. 반면 정부의 일자리 예산 지원이 집중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선 30, 40대 취업자 수가 22,360명, 22,421명으로 늘었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일자리 수가 증가한 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인구나 산업 구조, 경기,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령별보다는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들어 발표된 일자리 수치들만 보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이에 맞춰 부랴부랴 대기업들의 잇단 투자와 고용 계획이 발표됐고 정부는 이례적으로 주말에 회의를 소집해 일자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고용 시장의 장밋빛 미래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부디 주먹구구식 대책이 되지 않고 30, 40대는 물론 청년과 중년층, 장년층까지 일자리 해결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